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톡톡사연의 여성 애독자예요. 유튜브 들어갈 때마다 사연 한 편씩을 꼭 눌러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 사연이라는 걸 보내봅니다. 세상 천지에 분란 일으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혹시 간혹 있을 수도 있으나 드물 거라고 여기네요. 저는 소위 좋을 게 좋을 거다라고 여기며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렇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었죠. 아리송한 제 모습이 이 사연에 잘 담길지 모르겠네요. 부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게요. 저는 고부 갈등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친할머니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낙상사고를 당하셨고 그 이후로 거동이 좀 불편해지셨는데 저희 집이 모시고 살았거든요. 이때 친할머니께서 우리 친정 엄마에게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친정 아빠께서 장남도 아니고 삼남이셨는데 다들 친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건 부담스러워해서 저희가 맡았고 그 과정에서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친정 엄마의 동의가 있었죠. 남편 일찍 떠나보낸 과부가 자식 5 키우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 가끔 이런 생각도 한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나는 2번은 그렇게 못한다고. 그렇게 힘들게 키운 아들들, 딸들, 넷이나 나를 나몰라라 할 줄이야.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할머니, 다들 사정이 있어서 그러셨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할머니를 다들 모시고 싶어 했을 거예요. 아니, 나를 들고 살 날이 아직 많이 남아서 지금부터 모시기에는 부담스럽다고 전부 꺼려하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네 엄마에게 더욱 고마운 게지. 어디 며느리 된 입장으로 자기 시어머니를 선뜻 모시고 살기 쉬운 줄 아니? 같은 여자로서 나는 그 어려운 심정 10분 이해한다. 재영이 너는 외탁을 하였는지 그런 자기 엄마를 닮아서 벌써부터 이렇게 이해심도 넓고 심성이 고운 것 같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저 말썽쟁이라고 학교에서도 자꾸 선생님께서 혼내는걸요? 동생도 잘 돌보고 이렇게 어른한테 공손한데 학교에서도 잘하겠지. 선생님이 우리 채영이를 잘못 보셨네. 친할머니께서는 저를 착하고 효심이 깊다 하셨지만 제가 학교에서 말썽쟁이였다는 건 사실이었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일면만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집에서는 친할머니, 부모님, 남동생에게 다 잘하려고 애쓰는 아이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압박을 밖에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질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커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식으로 굴었어요. 천사표와 악마표 얼굴을 양분해서 살았죠. 그게 저만의 스타일이었나 봐요. 친정 아빠의 형제들, 어른들께 이런 표현을 쓰면 실례일 수 있으나 속된 말로 불효자들이고 글러먹은 분들입니다. 힘들게 본인들 키워준 어머니 은혜도 저버리고 자기 밥그릇들만 챙겼어요. 그런 건 타고난 것이겠죠.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만 저도 이런 기질을 좀 타고났습니다. 나서서 오지랖 부리고 이런 건 친정 엄마를 닮았는데 성격이 살짝 뒤틀려 있으며 늘 안에는 욱하는 성질을 숨기고 있는 건 친가 어른들 유전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제가 남편하고 연애할 때 꺼내는 건 천사표 얼굴이었습니다. 착하고 배려심 많은 얼굴이에요. 저는 남편하고 잘 맞았어요. 혹시 한때 대중매체,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차도남이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남편이 딱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차도남이 무슨 뜻인가 하면 차가운 도시 남자이지만 내 여자에게만은 따뜻할 것이라는 포인트였죠. 남편은 말수가 적고 어딘가 냉랭한 분위기가 살짝 풍기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게 일부러 차갑게 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느낌 자체가 그러한 것이었죠. 그런 사람이어서인가? 부침성 좋고 시골 출신인 저에게 남편은 끌렸다고 합니다. 사귀게 되고 초반에 파주 쪽으로 드라이브를 나가서 데이트를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젊은 사람들이 막 찾는 좋은 카페들 같은 게 거의 없었을 때라서 거의 시골 느낌이었네요. 오빠, 여기 봐봐. 이거 쑥이다. 여기 쑥이 지천에 있네? 이런 건 못 먹는 거지?
식당에서 나오는 쑥하고는 다른 거지? 에이, 아니야. 이거하고 같은 쑥이야. 아직 쑥이 여릴 때라서 뜯어서 먹으면 딱 맛있겠다. 우리 이거 좀 뜯어갈까? 오빠 저번에 보니까 부침개 잘 먹던데. 쑥 부침개 어때? 이걸 뜯어서 부침개를 할 수 있다고? 나는 냄새만 쑥 냄새이고 먹는 거하고는 다를 줄 알았는데 나 쑥 부침개 먹어본 지 너무 오래돼서 맛도 까먹었을 것 같지만 잘 먹기는 해. 그런 거 좋아해. 잘 됐다. 그럼 내가 오늘 해줄게. 이런 건 그냥 밑동을 손으로 뜯으면 돼. 마침 손수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잔뜩 싸가야겠다. 반죽은 살짝만 묻혀서 쑥만 가득해서 먹으면 엄청 맛있다. 사 먹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거야. 저는 그냥 주절주절 됐을 뿐인데 남편이 나중에 말하기를 저한테 이때 제대로 꽂혔다고 합니다. 자기는 요리라고 해봐야 계란으로 하는 건 라면, 파스타 이런 건데 저는 그런 건 기본이고 찌개, 나물, 찜요리 등등 뚝딱 해내니까 남편이 저에게 엄청 빠졌죠. 사실 자기 이상형이 이런 여자라지 뭔가요? 참고로 남편은 서울에서 태어나 한평생 살아온 서울 토박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일가 친척들 중에 시골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왜 조부모님이 그나마 시골에 사셨는데 장남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지 오래라고 했죠. 서울에서 자취하며 거주 비용만으로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못 모았더랬어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서는 금전적인 것부터 먼저 염두에 두고 걱정하셨네요. 시골에서야 사실 별로 큰돈 안 주고 있어도 얼마든지 유유자적 생활하실 수 있으니 두 분도 별로 돈 욕심이 없이 살아오신 바였네요. 저는 대학 때문에 20살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이걸 비웃으셨습니다. 나는 늘 이게 신기하더라. 왜 지방 사람들은 쉽게 자기를 서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엄마,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 채영이 너무 착하고 마음도 여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처받는다고요. 뭐야? 우리 채영이? 아이고, 정성스레 아들 키워놔봐야 하나도 소용없구나.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는 설전이 오갔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케일로 따지자면 대하 드라마는커녕 미니 시리즈에도 못 미치고 그냥 단막극 수준으로 보이는 지지부진한 대화가 올해도 이어졌죠. 저는 왠지 다리도 저린 것 같고 너무 지루하기도 해서 하품이나 몰래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향해 가증스레 눈물 연기 펼친다면서 뭐라 툴툴대셨죠. 하품에서 눈물이 맺힌 거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민망해서 고개를 숙였는데 제가 풀이 죽은 줄 알고 그때 남편은 더더욱 시어머니께 맞섰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께서 이를 갈며 허락 아니 허락을 해주셨죠. 그래, 해라 해. 시골 천년하고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고 싶거든. 이 엄마 가슴에 대목 땅땅 박고서 결혼하라고. 누가 봐도 반어법 가득한 허락이었죠. 한편 따로 배웠던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꽤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주 의외로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요즘 젊은 아가씨답지 않게 너스레도 잘 떨고 부침성도 좋고 씩씩하고 너무 마음에 드네. 이런 아가씨를 어디서 또 만나겠어. 우리 아들놈이 한 건 했구만.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주걱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 등장했어요. 훈훈했던 분위기를 깬 건 바로 남편의 누나인 제 시누이였습니다. 글쎄요, 아빠. 우리 엄마 눈높이에는 영 맞지 않는 수준인 것 같지 않아요? 이러면서 사람을 대놓고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여자들 사이에서 있는 묘한 기선제압, 신경전 이런 게 느껴졌어요. 나는 시골이라고 하면 한평생 피땀 흘려 일한 성공한 사람들이 정년퇴임하고서 여유롭게 노후 누리기 위한 귀농하는 그런 동네밖에 모르는데? 근데 그런 시골이 아닌 시골 사람이구나? 되게 비꼬면서 말을 하던데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싶었어요. 멋들어진 시골만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게 뭐 어쩌라는 건가요? 그래서 그냥 웃어줬네요. 시누이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었는데요.
자기 남편이 무척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걸 굉장히 으스대며 저에게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해주더군요. 참고로 제가 먼저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배우자 복이 내가 워낙 많아서 돈을 잘 벌어다 주니까 나는 걱정이라는 게 없어. 아이나 키우면서 살고 그냥 행복해. 내가 꿈꾸던 삶이야. 어라? 왜 지금 전화가 오지? 여보세요? 네네, 어머님. 네. 아니에요. 저 잠깐 외출한 거예요. 금방 들어가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네, 들어가세요. 그런데 금방 제 앞에서 다른 구석도 들통이 났었죠. 자기 시어머니 앞에서 기 한 번 못 펴고 사는 며느리 같았습니다. 저에게 으스대던 와중에 전화가 오니까 금세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민망했는지 그냥 가면 될 것이지 굳이 말을 남겼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하면서 애보고 이런 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못 사는 여자들이 여자도 일을 해야 한다느니 뭐 그런 헛소리 하던데 돈 잘 벌어오는 남편 못 만나서 그러는 거야?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직장 안 관둘 예정인데 형님께서는 그러면 제가 결혼을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부족한 남편감 만났다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어? 얘기가 그렇게 되나? 이상하네? 시누이가 멍청하게 머리를 긁적이길래 제가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반은 간다는 말은 시누이를 위한 것 같다고요. 시댁을 맛보게 한 저는 어쨌든 남편하고만 잘 맞으면 다른 건 모두 부수적이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던 거예요. 고부 갈등이 없는 집안을 몸소 체험해보고 자라왔고 대학을 서울로 와서 그때부터 기숙사 생활하고 자취 생활하면서 저 하나 건사하면서 앞만 보고 살아오기 급급했습니다. 이런 제가 무슨 결혼하고 나서의 삶을 상상하면서 고부 갈등을 대비했겠나요? 전혀 아니었죠. 저는 제가 활발한 편이니까 상대는 좀 차분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그런 면에서 딱이 없고 자취 생활을 오래 한 터라서 저는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구석이 강했는데 남편 자기 영역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영역 그리고 자기 여가 시간을 보장받아야 숨통이 트인다고 믿는 유형이었다고나 할까요? 정말이지 이런 생활 방식이 저하고 딱이었습니다. 서로에게 각자 따로 보내는 시간을 보장하는 사이였기에 기본적으로 잘 맞았죠. 제가 딱히 모아놓은 돈도 없고 친정은 깡촌 시골집이고 이런 마당인데 남편은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가 앞으로 더 열심히 벌면 된다고 여기는 게 끝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었죠. 이런 결혼 상대는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거라고요. 남편만 있다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무조건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어머니께서 작정하고 저를 눈엣 가시로 여기시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저 싫어하는 사람이 신경 쓰이고 거슬렸어요. 저러시다 말겠지, 초반이라 저러시겠지 싶어서 항상 웃음으로 상대해 드렸습니다. 먼 소리를 들어도 헤헤 웃고 말았어요. 저는 이걸 천사표 며느리 카드를 꺼낸답시고 이렇게 군 것이었죠. 그런데 되려 시어머니께서는 약이 오르셨던 것 같네요. 내 아들과 결혼한다니? 너는 웬 출세라니? 로또 맞았다고 네 고향 사람들에게 얘기는 다 했니? 시골 사람들은 별별 것들을 다 동네방네 소문내고 공유하는 족속들이잖아. 네, 그냥 벼락 출세했다고만 소문냈는데요. 그래? 여자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얼굴만 예쁘고 몸매만 괜찮아도 그럴싸한 건데 너는 어째 그런 것도 못 갖췄을까? 최후의 보루마저 너는 갖추지 않은 건데 운빨이 너무 강해서 이 정도면 벼락 출세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해. 그러면 그냥 눈이 삔 남편 얻었다고 그렇게 소문을 낼까요? 제 딴에는 진심으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심껏 듣고 성의껏 반응을 해드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조금 있다가 아주 얼굴이 시뻘개지시는 것입니다. 그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을 받았죠. 자꾸 실실 웃으면서 사람 약 올리는 거야?
너처럼 기가 대책 없이 강하고 싸가지가 은은하게 없는 애는 처음 봤다. 차라리 악독한 년이 낫겠어. 너는 내가 딱 보니까 사람 속 뒤집어 넣는 능구렁이 유형이야. 너 어릴 적에 능구렁이 같다는 소리 꽤 들어봤지? 맞지? 제가 구렁이 비슷한 건 어릴 적에 산에 갔다가 잡아보기는 했는데요. 뭐야? 너 그 입 안 다물러? 어디서 자꾸 실실 쳐웃고 자빠졌어? 너 앞으로 또 그렇게 웃기만 해봐. 아, 죄송해요. 또 웃어버렸는데, 저 이렇게 웃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긴 내가 너를 확 쥐어박아주고 싶어지지? 아이고 내 속이야. 이러다가 화병 걸리겠네.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친근하고 좋은 며느리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웃은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웃을게요. 어머니 화병 걸리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내 아들은 대체 어디서 이런 환장할 것을 데려왔다니? 내가 설마 딸내미 결혼을 잘 시키고 나서 아들내미 결혼으로 골머리 앓을 줄은 상상도 못했구나. 강남 부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마포, 용산쯤의 아파트 한 채는 가진 무난한 집하고 연을 맺고 싶었는데 갤러리아 명품관 같이 구경 가고 나한테 명품 가방 신상 나온 거 있으면 좀 알려주고 나한테 기본적으로 명품 스카프 하나씩은 센스 있게 둘러줄 줄 알고 그런 며느리. 내 아들 인물 잘 빠진 걸 봤을 때는 그런 며느리 얻는 거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째 이런 대형 사고가. 사람 면전에 대고 저런 혼잣말 하시다니 어찌됐건 시어머니께서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저는 경험쩍게 눈치만 한참 보다가 제법 진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갤러리아 어디 있는지 알아요. 가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명품 잘 소비하지는 않아도 좋아해요. 없어서 못 쓰는 것뿐이죠. 당연하지. 네가 명품 잘 쓰면 그거 다 내 아들 돈인 건데. 너는 늘 검소하게 살아. 네 출신과 본분에 맞게. 그리고요, 어머님. 마포 용산에 아파트 한 채가 무난한 거라니. 있어봤자 대출 빚덩어리인 집들이 많을 텐데요. 부자도 많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죠. 저는 제가 딱히 뒤떨어지는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지 왜 네가 판단을 하니? 어떤 조건을 봐도 네가 내 아들보다 못한데 어디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네가 한강 보이는 아파트 한 채만 있었어도 너 이렇게 못마땅해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네가 잘못인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논리를 펼치시며 저에게 잘못을 전가하셨고 이를 박박 가시는 것도 모자라 꽉 쥔 주먹을 제 눈앞에 들이밀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헤헤 웃으며 이제 안 될 것 같아도 진지한 얼굴로 가만히 있었죠.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저는 진지하게 시어머니를 상대해드리는 며느리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을 뿐인데 왠지 시어머니께서는 제 길을 잡아 눌러놔야 하는데 쉽지 않다면서 당황해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당신의 지원군이자 쫄따구를 부르시더군요. 시누이 말이에요. 셋이 근교로 놀러가자는 시누이의 제안에 제가 흔쾌히 따랐죠. 그런데 식당에서 막 식사를 끝냈을 때 친정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영상통화였습니다. 남동생이 친정 엄마께 영상통화법을 새로 알려드렸다고 하더니 금세 익히신 모양이었어요. 두 사람에게 양해를 구한 제가 얼른 받아봤죠. 친정 엄마께서는 다름 아닌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쉬시던 도중에 제가 생각나서 전화를 해본 곳이었더라고요. TV에 나온 식당에 시어머니 시누이랑 왔다고 하니까 환하게 웃으시면서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이 뭉클했죠. 화면 보면서 셋이 함께 손 흔들고 인사하는 것으로 짧은 영상통화는 금세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곧장 이러더군요. 선크림 좀 잘 챙겨드려. 보니까 모자를 쓰셨는데도 얼굴이 벌겋게 된 게 보이네. 가끔 바르고는 계신데요. 땀 흘리면 눈이 따갑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을 못 하신다면서 선크림을 종종 안 바르세요.
어머, 진짜? 그거 싸구려라서 그렇다? 시장에 가서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네? 싸구려라뇨? 엄연히 선크림 기능이 있는 걸로 사신 건데요. 오히려 제가 사서 쓰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좋은 제품인 것 같았어요. 아, 그래? 그래서 그걸 어디에서 샀다고? 시장에서 사신 건 아니겠지? 아니요, 시장에서 사신 거는 맞기는 맞는데요. 그러자 두 사람은 깔깔 웃으면서 뒤집어졌어요. 민망하고 어이가 없었죠. 사실 그때 저는 가슴이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이 무례한 사람들을 보았나 싶었지만 이런 거 너무 티를 내면 애 무섭다 그럴까봐 당황한 듯한 표정만 짓고 있었네요. 그런 제 속을 알리 없는 신우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우리 올케 안 그렇게 해봤는데 은근히 불효냐네? 그런 건 딸이 챙겨드리는 건데. 나를 봐. 우리 엄마 내가 항상 체크해드리잖아. 음, 그러게요. 제가 형님을 본받아야겠어요. 형님, 그러면 선크림 하나 좋은 걸로 알아봐서 사주실래요? 제가 그거 저희 친정엄마 가져다 드릴게요. 드리면서 꼭 형님이 골라 사주셨다고 말씀도 같이 해야겠어요. 내가? 왜? 올케가 사면 되잖아. 저는 시골 촌년 출신이라 그런가? 화장품 보는 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형님은 센스도 있으시고 무엇보다 결혼을 워낙 잘하셔서 돈 쓰는 거 걱정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아참, 먹기 전에 잘 먹겠다고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다 먹고 나서 인사드리네요. 잘 먹었어요, 형님? 당연히 형님이 쏘시는 거죠? 형님 최고예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더니 단박에 신우의 표정이 어리둥절해졌어요. 그 옆에서 시어머니 뭔가 하실 말씀이 많아서 입이 근지러운데 문장을 못 골라서 참는 기색이셨습니다. 저는 그 기색을 못 읽는 척했죠. 후식 먹으러는 카페로 갔어요. 그리고 제가 선수를 쳤죠. 와, 제가 형님 덕분에 이렇게 멋진 대형 카페에 와서 맛있는 것도 주문해보네요. 시골 촌년이 출세해서 행복해요. 뭐야? 설마 이것도 내가 사는 거야? 올케한테 이런 데서 돈을 쓸 기회를 내가 뺏을 수야 없지. 에이, 저 민망하실까봐 일부러 안 그러셔도 돼요. 깡 시골 출신 촌년에게 이런 거 얻어드시면 형님 자존심이 용납 못할 거 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얼마나 형님 결혼 잘하셨다고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지 몰라요. 어머님 앞에서 돈 쓰실 기회를 제가 어떻게 빼앗겠어요? 아, 그, 그래? 뭐? 올케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내가 별 수가 없네. 한번 골라봐. 식후니까 커피 마실 거지? 아메리카노? 아니요. 커피도 좋지만 다른 거 시켜볼까 봐요. 여기 생과일 쓴다고 적어놨네요. 저는 생망고 스무디 먹을게요. 비싼 값을 하겠죠? 그리고 조각 케이크는 잘 나간다고 적혀있는 초코, 단호박, 생크림 하나씩 해서 골고루 맛보는 게 어떨까요? 아, 어머님 빵 다 집으셨어요? 음료 어떤 거 하세요? 빵을 골라 담은 쟁반을 들고 오시던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며 무의식적으로 따뜻한 라떼를 말씀하셨어요. 그랬다가 제가 신우이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어리둥절하셨죠. 저는 눈으로는 신우이를 눈짓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내밀어 따봉 표시를 시어머니께 해드렸습니다. 그제야 신우이가 이것도 쏜다는 걸 아신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셨죠. 저는 시어머니께서 빵을 한가득 담아온 쟁반을 계상대로 얼른 올려두었습니다. 신우이가 산다는 걸 알고 물으실까 봐서요. 엄마, 빵을 왜 저렇게 많이 고르셨어? 이러다가 당뇨 오시겠네. 세상에 저게 다 얼마치야? 엄마, 이런 데서는 2개만 담아도 10,000원이 훌쩍 넘는데. 네가 계산할 줄 알았니? 난 제가 계산할 줄 알았지. 돈 쓰는 소비 개념 없는 여자 얻었다고 그렇게 내 아들한테 귀뜸하려는 작전까지 세웠건만 수포로 돌아갔네. 에라이, 그냥 네가 얼른 계산해. 엄마,
나 결제하면 애들 아빠한테 바로 알림 문자 간단 말이야. 짜증나 진짜. 애들 아빠가 얼마나 입이 싼데 꼭 시모한테 쪼르르 가서 다 이른다고. 신우이가 오만 짜증을 다 내면서 카드를 찾더군요. 저는 계산원과 상대하는 척 거기에 집중을 하는 척해서 두 사람이 안심하고 속닥거린 것이었지만 사실 저는 온 신경을 뒤로 열어놓고 있어서 다 들렸습니다. 그 속닥거림을 안 들은 척 뻔뻔하게 웃으면서 카드 결제되는 모습을 지켜봤네요. 빵과 음료를 먹는 동안 시어머니께서는 왠지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신우이를 향해 결혼생활 잘하라면서 잔소리를 좀 하시더군요. 애들도 있으니까 무조건 잘하라는 식이었어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신경질적으로 포크로 빵을 난도질 하더라고요. 가정교육 수준 알만하다 싶었네요. 신우이 그간 짐작만 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오죽하면 어린 애들만 둘 있는데 숨이 막힌지 어디에든 애들을 맡기고 자꾸 밖으로 놔두려고 했을까요? 일종의 우울증으로 보였어요. 돈이 다가 아닌 것이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자기 딸을 두고 결혼 잘했다면서 자랑만 하고 신우이에게도 참고 잘 살면 장땡이라고 세뇌만 시키고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싶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봤어요. 시어머니의 잘한 결혼이란 기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러다가 은연중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영영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 수 없는 며느리라는 것을요. 애초에 배경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한 미달이었어요. 제가 그 생각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죠. 어머님께서 나를 마음에 계속 안 들어 하시고 마음의 문을 아예 안 여시는 건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아. 내가 배경 부족한 며느리니까 무조건 성에 안 차시는 거지.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알 것 같긴 한데 좀 과민하긴 하다. 우리 엄마 성격도 좀 나긋나긋하지는 않으시고 말씀도 솔직히 막 하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자식 사랑하셔. 사위의 며느리 다 속으로 품으시는 분이야.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말았으면 해. 내가 무슨 겉만 봤다고 그래? 겉만 보고 판단하시는 건 다름 아닌 어머님이셔. 그때 남편하고 감정이 살짝 상했어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찌됐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게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건가 봅니다. 마침 친정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길래 제가 허심탄회하게 여쭤봤어요. 엄마는 어떻게 할머니랑 잘 지내셨어요? 대체 어떻게 고부 갈등도 없으셨던 거예요? 나라고 해서 갈등이 아예 없었을까? 어린 네 눈으로 읽을 수 없었던 기류들이 있었지. 하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잘 살았던 건 늘 누군가가 참았기 때문이야. 그게 나였던 때도 있었고 네 할머니였던 때도 있었지. 항상 누군가 배려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으면 어려운 게 인간관계야. 고부관계는 특히나 그렇고. 엄마, 만약에 상대가 안 참는 것 같으면 내가 참아야 할까요? 엄마는 예전에 엄마가 더 많이 참으셨어요? 글쎄, 그건 하늘나라로 여행 가신 네 할머니에게 여쭈어야 할 것 같아. 내가 더 많이 참았다고 하는 것에 과연 동의를 하실지 확신이 없거든. 그런데 나는 어쨌건 네 할머니에게 항상 감사했어.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는 거, 희생하는 거, 그런 거를 인정을 늘 해주셨거든. 때로는 그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야. 그게 인간관계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좋은 며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랫사람으로서 도리를 다 하지 않은 것 같고 딱히 잘나게 내세워서 뭘 해드린 것도 없고 나도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네요. 우리 딸 기특하다. 생각만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게 대단해.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고집만 피우다가 세상 살다 떠나기도 하는데 우리 딸은 장하네. 저를 칭찬해 주셨던 친정엄마, 제 이야기를 듣고 내심 생각이 많으시기는 했나 봐요. 왜냐하면 이틀 뒤 저희 집으로 반찬을 붙였다고 연락을 주시면서 약간 망설이시는 말투로
반찬을 제 시댁에도 보내시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오셨거든요. 제 의견을 물어보시길래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 음식을 직접 농사 지으신 걸로 하시고 이웃들이 직접 지은 거 받아서 하시고 국산 재료 다 쓰시고 정성 가득하거든요. 친정 엄마께서 농사일로 은근히 바빠서 요리는 자주 못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솜씨가 좋으십니다. 괜히 시어머니 모시고 사신 며느리가 아니셨죠.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무척 반색을 하였어요. 장모님 잘 뒀다면서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시어아버지께서 나이가 드시며 젓갈, 장아찌 같은 짭짤한 반찬을 좋아하시게 됐다는 정보까지 알게 되신 친정엄마께서는 의욕을 밝히셨습니다. 입맛 잘 도는 간간한 무침류로 준비해 보시겠다고 하셨죠. 그런 친정엄마의 모습에 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죠. 그때 공교롭게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딱 잔소리를 날리시더군요. 나는 이날 이때까지 남편 밥상 차리는 아내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왔는데 너는 뭐야? 시골 촌년 출신이면 밥 좀 구수하게 잘 차려봐. 내 아들이 너 손끝 야무지다고 그래서 그거 좋게 보고 결혼을 해준 것 같던데 너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배신을 때리니? 지난주에 오빠가 아팠을 때 제가 밥을 잘 안 차려줬다고 이러시는 거죠? 근데 저도 일을 다니니까요, 어머님. 아파서 입맛이 돌았다 안 돌았다 하는 사람의 컨디션에 제가 맞춰서 따뜻한 밥을 차려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벌써 지난 일을 갑자기 지금 왜 말씀하세요? 생각할수록 분해서 그렇다. 왜? 너는 누가 그런 자세한 변명 듣고 싶다 그러니? 죄송하다, 잘못했다, 잘하겠다. 아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여간 너는 늘 태도가 빳빳해. 시골 잡초 닮았니? 확시 그냥 농약을 쳐버릴까 보다. 그런 모진 말씀을 들으면 사과하려다가도 목구멍으로 쏙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먼저 성숙하게 굴자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다 성숙하면 이 사회에 혼란이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대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심정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것 그리고 남편이 그때 아팠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서러운 심정으로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밥 못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다 이해하고 미안할 따름이라고 이런 얘기들을 구구절절 드렸어요. 정중하게 꼬리를 내렸더니 세상에나?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이때다 싶었는지 잔소리 폭탄을 쫙 날리시더군요. 하도 기가 따가워서 휴대폰을 멀리 내려놔야 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래도 곧 친정엄마가 맛있는 반찬에서 시댁으로 부치실 예정이었으니까요. 그걸 받으시면 지금 저에게 화를 내신 것까지 누그러져서 되려 저에게 미안해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올케, 다음 달에 단풍 물들면 우리 엄마 모시고 어디 좋은 데 갈까 하는데 그런 곳은 주말에 사람이 너무 많잖아? 올케 평일에 언제 시간 낼 수 있어? 올케가 된다는 때에 맞춰서 정하려고. 그런 계획이시군요. 형님, 근데 이걸 왜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며느리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아들 데리고 가는 걸 어머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뭐? 걔 데리고 가면 재미없어. 참석도 안 하려고 들걸? 그리고 엄마가 자꾸 우리 아들 타령할 거 뻔해서 같이 가면 안 돼. 피곤한 평일 중반에 귀한 아들 데리고 이런 데 왔다면서 엄마가 쓸데없는 난리 치실지도 몰라. 그래요? 저도 피곤함 느끼기는 마찬가지인데. 맞다. 형님, 선크림이요. 저희 친정 주소를 생각해보니까 안 알려드려서요. 주소를 몰라서 아직 못 보내신 거죠? 백화점에 선크림 사두셨죠? 그 선크림. 내가 현대백화점 갔다가 선크림을 보기는 했는데 그게... 됐어요. 형님, 안 사주셔도 돼요. 선크림 살 돈 없어서 제가 친정엄마 안 사드린 것도 아니고 백화점에서 파는 거 인터넷에서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제가 사드리면 돼요. 형님 본인만 챙기세요. 백화점 가서 맛있는 거나 사드시고요. 올케,
나 알아서 잘해. 남편 잘 만나서 일 안 다닌 사람이 난데 올케가 왜 나를 아래로 보고 그런 얘기를 해? 아래로 본다뇨? 전혀 아니에요. 형님이 윗사람인데. 아, 근데 동병상련인 부분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시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며느리라는 거? 그냥 제 생각인데 비슷한 것 같아서요. 형님, 시댁 때문에 힘드신 일 있는데 털어놓을 데가 없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속이 후련해질지 모르잖아요. 참나? 진짜 웃긴다, 올케. 갑자기 뭐 이상한 드라마라도 봤어? 어이가 없네. 신우이가 신경질을 내며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충동적으로 말을 술술 뱉고만 것에 민망할지언정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친정 엄마께서 그러셨잖아요.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인간관계는 그런 거라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전까지는 신우이를 두고 자기도 시댁에서 시달리는 눈치인데 자기 처지 생각 못하고 왜 나한테 시비를 건담? 이런 감상만 했었거든요. 이런 감상을 버리고 신우이를 인간 대 인간으로 한번 바라보려고 나름의 노력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늦은 밤중에 신우이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가만 보니까 부부끼리 모인 적이 없네. 어른은 빼고 부부 넷이서만 맛있는 거 먹는 자리 한번 만들자. 내가 다음에 연락할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새 시어머니와의 단풍놀이는 사라진 뒤였죠. 피식 웃음이 나왔네요. 나쁜 징조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건 방심이었습니다. 곧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으니까요. 친정 엄마께서 당일 택배를 붙이셨다길래 제가 일찍 업무를 끝나는 대로 시댁에 한번 가봤어요. 시어머니께서 혼자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고향 친구분과 낚시를 가셨다는데 그 얘기 듣고 제가 아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버님께서 반찬 온 거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요. 좋아하기는 개뿔이? 이거 어차피 죄다 못 먹는 거야. 근데 대뜸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저희 친정엄마께서 보내주신 그 반찬들을 줄줄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부어버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 너무 당황해서 정지 상태였어요. 설마 저게 버리는 것일까 싶어서 안 믿겼던 거죠. 머리가 멍해진 상태로 입이 멋대로 움직였습니다. 왜 이런 기행을 벌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하, 나는 또 그 말투가 마음에 안 드네. 너는 참 글러먹었어. 내가 이걸 어떻게 먹겠니? 생각해봐라. 저번에 영상통화할 때 사돈이 손 흔드시는 거 보니까 아유 세상에 그 손이 얼마나 더럽던지. 그걸 다 보셨어요? 일하시던 도중이라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야. 손톱에 분명히 때가 다 끼어 있었어. 그런데 내가 이걸 더러워서 어떻게 먹어? 시골 인심, 시골 손만 내가 이런 거 딱 질색하는 사람이야. 위생에 전혀 신경 안 쓰고 하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지. 내가 괜히 촌실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왜 이걸 다 버리세요? 저한테 주기라도 하시든가요. 그리고 이거 어머님께만 드린 거 아니에요. 아버님 드시라고 친정엄마가 챙겨주시기도 한 거라고요. 그런데 왜 독단으로 이러세요? 욱해서 이러신 건가요? 내 남편하고 내 아들이 이런 거 먹는 거 싫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네 면상 보니까 화딱지가 나서 욱한 것도 맞지만 아휴 버리고 나니까 후련해. 네 길을 꺾다 놓다 못해 박살내고 싶은 게 내 본심이야. 네가 잘만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나왔을 수도 있었지. 이게 다 네 잘못이지. 와, 이런 시어머니가 기다릴 줄 알았다면 저는 이 집 며느리 안 했어요. 내 발등 내가 찍었구나 싶어서 지금 후회 중이에요. 저는 말을 마치자마자 앞으로 성큼 다가가서 손을 날렸습니다. 짝 소리가 울려 퍼졌죠. 시어머니 뺨을 제가 치고 만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놀라시더군요. 상황을 못 믿으시겠다는 눈치였습니다. 마치 제가 버려지는 반찬들을 보고 현실을 빨리 인식 못했듯이 말이죠. 너
네가 지금 나를 쳤어? 나를 때렸어? 보자 보자 하니까 왜 사람이 끝도 없이 추해질까? 당신이 그럴수록 당신 얼굴에 먹칠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지? 그래, 우리 엄마 시골 깡촌 사람이고 나 시골 출신이야. 그런 내 입에서 당신을 향해 어떤 정확한 평가가 나오는지 한번 봐. 당신은 내가 봐온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천박해. 사람이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 나 이렇게 폭발하라고 유도한 거 아니신가? 성공하셨으면 웃으세요. 거머리 퇴치 제대로 했다고 기뻐하시라고요. 울상인 척 연기하지 마시고. 하, 더러워서 며느리 노릇 못 해먹겠네. 저는 털썩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뒤로 앉히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퇴근한 남편을 만나 당장 이혼 얘기부터 꺼냈죠. 뺨을 쳤을 때부터 파국이었고 이혼을 저는 각오한 바였습니다. 남편은 난리가 났어요. 혼란스러워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그 정도로 무례하게 굴었다는 것과 제가 그 정도로 심한 대처를 했다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얽혀 있었으니 남편은 머리를 싸맸습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미 결론을 지은 바였으니까요. 불도저 같은 기질이 있어서 저는 짐 간단히 싸서 바로 나왔어요. 그때 휴대폰을 봤는데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엄청 와 있었죠. 시어머니를 통해 상황을 들은 뒤였던 거예요. 저는 고민하다가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했습니다. 신우이가 흥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더군요. 옳게. 사실은 있지. 우리 엄마가 시골 콤플렉스가 있어. 시골 출신이라 그러신 것 같아. 원래는 사투리도 심하셨는데 지금 싹 고치신 거야. 나름 놀라운 전말이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시골 출신이란 이유로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셨다네요. 그러면서 큰 상처를 받으신 모양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가뜩이나 저 같은 부족한 조건이 싫으신데 제가 시골 출신이기까지 하니까 더 질색하셨던 거죠. 그리고 반찬 그런 거 바리바리 싸는 거 우리 외할머니가 예전에 곧잘 하셨던 거야. 그런데 우리 엄마가 외할머니에 대한 애증이 무척 깊으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잘하고 희생하고 그랬는데 외할머니는 아들 타령만 하셨고 장남인 외삼촌만 추켜 세우시더니 결국 외삼촌 계시는 미국으로 재산 다 처분하고 넘어가셨어. 그러면서 자연스레 그 재산도 다 외삼촌에게 가버렸고 옛날에 우리 엄마가 희생 다하고 외삼촌 학비도 냈었는데 돈이 아쉬운 게 아니라 그 차별이 끝끝내 가슴에 박히신 거지. 그런 일 당하셨으면 본인이 안 그러셨어야 맞는다는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역지사지 이심전심이 될 것 같았으면 신우이는 저한테 처음에 왜 그랬겠나요? 사람이라는 게 답습을 안 해야 하는데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라는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기도 하나 봅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혼 결심을 마쳤고 마음 아파서 친정엄마께는 반찬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제 직장에 아예 찾아왔죠. 왜 이래? 잔말 말고 이혼하자. 서류 먼저 준비해서 나한테 주면 도장 찍을게. 이러지 마. 내가 생각해봤는데 나는 역시 당신이랑 끝내고 싶지 않아. 당신에게 실망도 했고 놀라기도 했는데 내가 생각보다 당신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더라고. 이대로는 못 헤어져. 이혼은 너무하잖아. 왜 나와 함께 해결하려고 들지 않아? 부부가 이래도 돼? 이건 해결될 게 아니야. 어머님은 이미 어머님만의 가치관이 너무 오래 박혀 있으신 분이야. 그리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 당하면서 고개 숙이는 스타일이 아니지. 특히 나는 타인과 내 가족의 경계가 뚜렷한 사람이라 내 식구 건들면 못 참아. 내가 앞으로 중간에서 잘할게. 아니, 당신이 앞으로 우리 엄마 안 보고 살 수 있도록 할게. 내가 맹세해. 그게 정말이야? 안 믿기는데. 각서까지 쓸 수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로 각서를 써왔어요. 심지어 보증인으로 신우이 자필 서명까지 함께 받아왔더라고요. 신우이가 자기 엄마가 아니라 제 편을 드는 심정으로 각서에 동의해줬다는 게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는 고민이 돼서 친정엄마께 털어놓았어요.
사실은 시어머니와 불화가 있어서 남편하고도 좀 꽁개해져서 이혼 얘기가 나왔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미 남편에게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랑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더라. 에이그그, 이게 다 뭔 일인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네가 장서방을 많이 사랑하는지 그것만 보고 결정해. 그때 제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솔직히 그만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남자 또 못 만날 거라는 확신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그 각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는 따로 만나서 상황 전달을 드렸고요. 제가 시어머니 뺨을 때리는 걸 반성하고 있다는 뜻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시아버지께서는 머리 아프시다는 말씀만 한번 하셨을 뿐 저희 부부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아이고, 여편네 성질머리 무섭더니 내가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지. 앞으로 내가 몸 아프다는 핑계로 마누라 내팽개치지 않고 단속 잘하면서 살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재미있게 잘 살아라. 그러면 되는 거야. 신우이가 며칠 뒤 전해준 후문으로는 시어머니께서 크게 분노하시며 거의 발작을 하셨다네요. 저 때문에 아들과 사이가 틀어진 게 분에 미치겠다며 엄청 우셨대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역할을 정말 잘해주시더라고요. 진짜 단속에 들어가셔서 시어머니의 뜨거운 콧김이 저에게 닿는 일이 없었어요. 남편도 자기 위치를 잘 지켰고요. 조금은 황당한 고부 갈등이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일단락이 되었죠. 저도 내면을 더욱 다스리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톡톡 사연 잘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곤 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정말 가슴 사무치는 일을 겪어서 여러분들에게 사연을 남겨보아요. 비록 감정에 사무쳐 글을 잘 쓸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제 앞날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예비 신부예요. 사실 이 부분이 무척 답답하긴 하지만 저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부를 비롯해서 많은 예비 부부들이 시기를 적당하게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그 상황 안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 안에서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겪게 되어 며칠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아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로 혼자 살아온 게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결혼할 때에도 그게 문제가 될까봐 좀 걱정스러웠지만 다행히도 시부모님이 좋으신 분들이라 그런 건 굳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해주시더군요.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본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엄마는 전혀 영문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집을 나가버리셨답니다. 저는 형제도 없고 혼자 자라왔기 때문에 엄마의 손길이 무척 필요했는데 말이에요. 당시 저희 동네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들도 엄청나게 많았고 그걸 견뎌내기가 좀 힘들었어요. 졸지에 호라비가 되어버린 우리 아빠는 너무 당황해서 이 상황을 어쩔 줄 몰라 했고 엄마와 연락이 전혀 닿지 않다 보니 저와 당장 둘이서 어찌 살아갈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몸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저와 아빠를 챙겨주러 오실 수도 없었고 어쩌다 한 번씩 고모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음식들도 챙겨주시곤 했었어요. 한창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에는 저는 엄마를 잃게 된 슬픔으로 점점 말이 없어졌지만 갈수록 고학년으로 성장하다 보니 뭔가 머리도 커지고 괜히 가만히 있는 아빠에게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고 반항을 하게 되었어요. 그 무렵 때 얼마나 고모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야단치셨는지 제 잘못인 걸 알지만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보통 엄마나 아빠 둘 중 하나가 없는 채로 자라면서 사고만 치는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말씀이었어요. 효진이 너 아빠가 홀몸으로 딸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그럴수록 네가 더 정신 똑바로 차려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빠도 돕고 해야지.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이런 말들은 고모들 입장에서는 토시 하나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당시에 저런 말들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긍하며 제 행동을 바꿔나가기에 저는 어렸어요. 이제 막 초경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그걸 가르쳐줄 엄마도 없고 뭣도 없어서 모든 게 당황스럽고 싫었죠. 그리고 아빠 역시 부인이 없어져서 혼자 딸을 키우느라 힘들었겠지만 저에게는 엄마였다고요. 맨날 고모들이 와서 엄마 욕을 해대고 그러면서 저를 불쌍하게 보시고 니네 엄마 때문에 아빠가 저리 고생한다는 말을 듣는 게 너무나 괴로웠어요. 사실 고모들은 제가 짠해서 그러셨을 텐데 말이에요. 너무나 예민한 나이이고 저 역시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빠에게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아빠는 본인에겐 너무나 애틋하고 고마운 누나와 여동생일 텐데도 제가 이런 부분으로 고모들이 오는 게 싫다고 하니 참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래도 딸이 워낙 사춘기가 일찍 와서 반항도 하고 별 사고를 다 치고 다니니 어쩔 수 없이 고모들을 설득해서 한동안 발길을 끊게 하셨답니다. 그렇게 해서 고모들은 전화도 잘 하지 않게 되셨고 집에 오는 일도 동시에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빠는 급한 불을 껐다고 생각하셨을 테고 저도 이런 자잘한 스트레스거리만 없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저는 왠지 더 엇나가게 되었고 중학교 무렵 때에는 유명한 아이돌 그룹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따라다녔어요. 학교를 안 나가는 날들이 허다하게 되니 아빠는 몇 번이나 가수들 공연장으로 저를 잡으러 오셨고 그때마다 저는 분노에 못 이겨 엄청나게 소리를 질러가며 다퉜어요. 한창 컴퓨터가 발달해서 너도 나도 이메일을 주고받고 가수들 공연 예약하랴, 컴퓨터로 영상을 보랴 이런 것들도 신기했던 탓에 저는 모든 걸 그만하겠으니 대신 컴퓨터를 사달라고 아빠에게 거의 반협박을 하다시피 했죠. 당시에는 웬만한 전자기기를 요즘처럼 집에 들여놓듯 누구나 사기 쉬운 가격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빠도 아무리 자식이 저 혼자라지만 일하면서 살림에 이것저것 다 감당하다 보니 돈을 넉넉하게 벌어서 저금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요. 아빠와 저의 간격이 벌어지던 최고치가 바로 이때였기 때문에 결국 아빠는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컴퓨터를 사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와의 사이도 어떻게든 해결을 보고 싶으셨을 테고 가수들 쫓아다닌다고 학교도 안 가고 중학교 졸업도 제대로 못하게 생긴 딸을 어떻게든 집에 앉혀놓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집에 생긴 컴퓨터도 너무 신기하고 좋았고 아빠가 나름 우리 형편에 거금을 들여 산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 그래도 눈치껏 행동하게 되었어요. 맨날 하루가 멀다 하고 멋진 아이돌 오빠들을 직접 보러 다녔었지만 컴퓨터를 사줬으니 집에서 공부하고 웬만하면 나가지 말라는 말을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친구들과 메일도 주고받고 채팅도 하고 가수들 공연도 조금씩 보고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외부로 나가게 되는 것에 대해 흥미를 잃게 되었어요. 아무리 사고치는 딸이었다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늘 아빠를 짠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효도도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수치스러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기도 했는데요. 원래라면 무난하게 근처 고등학교를 갈 수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어 결국 훨씬 더 안 좋고 먼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이런 흐름이 이어져 대학도 원치 않던 곳으로 가게 되니 너무 늦게 후회가 되더군요. 저에게 전혀 내색 않고 그냥 잘했다고만 하는 아빠에게 좀 미안해서 불현듯 메일을 써내려갔답니다. 편지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이고 이후에 아빠 얼굴을 볼 자신이 없으니까요. 대충 이런 저의 모습들이 너무 한심하고 창피하게 느껴진다. 아빠에게도 미안한 것들만 가득하다고 적어서 보냈는데요. 그래서인지 꽤 길게 써서 제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저와 아빠의 이야기를 하며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것은 얼마 전에 그 메일에 대한 답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루 이틀도 한두 달도 아닌 무려 15년이 지난 최근에 받게 되었는데 사실 남들이 보면 아빠와 딸이 메일을 주고받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지 의문스럽기도 할 거예요. 어찌 보면 카톡이나 더 좋은 메신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요즘 누가 메일을 보내고 있나 싶기도 할 텐데요. 저에게 있어서 아빠의 단 메일이 특별한 이유는 어쩌면 다소 충격적으로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엄청나게 충격이었으니까 말이에요. 너무 놀라서 헛소리를 내뱉을 정도였고 어떻게 이 답장 메일이 저에게 와 있는지도 실감나지 않았죠. 이유인즉슨 저희 아빠는 지금 현재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제가 대학을 애매하게 다니고 있던 어느 겨울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제가 메일을 보내놓았던 것은 그 이전이었고 그 이후로 메일함을 열어보지 않아 아빠가 단메일을 보내주셨는지 아닌지도 잘 몰랐어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왜 제가 소름 돋을 정도로 놀랐는지 설명하려면 아무래도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후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 가서 그제서야 뒤늦게 연필 잡고 공부하던 때에 계속 몸이 안 좋고 피곤하다며 기력이 없었던 아빠의 모습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매번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제가 먹을 밥이며 반찬이며 늘 차려두시고 왔다 갔다 하던 아빠. 아무리 봐도 아빠는 그런 생활을 제가 어릴 때부터 10년 가까이 해왔고 나름의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앞에서 내색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요.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는 아빠에게 큰 일이 닥치게 되었는데 그날 고모들과 작은아빠들과 함께 병원에서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너무 황당했습니다. 늘 뛰어다니며 움직이던 저희 아빠가 암에 걸려 있었고 현재 발견된 것도 이미 말기라는 거예요. 고모들은 숨죽여 울며 제대로 반응도 못하시고 작은아빠 역시 침울하고 비통한 표정으로 아무 말씀도 못하던 게 생각이 나요. 저는 정말 병실이 찢어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울었고 우리 아빠, 불쌍한 우리 아빠. 내가 효도도 해주지 못하고 속만 썩였는데 저렇게 아팠다니 죄책감이 들어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니 한창 대학 생활로 흥분해 있던 친구들에 비해 저는 그 속에 도통 젖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급속히 위태로워져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우리 집에는 제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했던 고모들이 번갈아 가며 찾아와 저를 돌봐주시는데 그제서야 일상의 소중함이 느껴지면서 모든 게 비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공부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왜 이 위태로운 가정을 아빠가 힘들게 다 바치고 지탱해왔다는 걸 이제 알았는지 스스로 너무 바보 같았어요. 아무도 이젠 저에게 힘내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았고 아빠가 저리 힘드니 네가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도 누구 하나 꺼내지 않았어요. 단지 그 말은 여전히 제 귀 속에 들려오고 있었으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제 자신이었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건 제 자신이었어요. 그렇지 않곤 버틸 수 없었거든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 감히 다들 저에게 어떤 말도 얹지 못하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남들이 그런 말 해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나아질 기미가 보여야 하는구나 싶어 모든 상황이 애처롭게 느껴졌죠. 아빠는 누가 봐도 말기였고 언제 어떻게 돌아가신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매번 저는 학교로부터 터덜터덜 집에 들어와 이불에 몸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아빠고 저고 각각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어느 스산한 겨울에 아빠는 저를 향해 애처롭게 내밀었던 손을 놓아버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놓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가냘픈 팔뚝이 찬찬히 힘을 잃으며 늘어지는 것을 보게 된 저는 제정신으로 있을 수 없었죠. 차라리 제가 아빠에게 효도하고 말 잘 듣는 착한 딸이었다면 덜 슬펐을까요? 아빠를 보내는 아쉬움이 덜했을까요? 그렇다면 얼만큼 효도를 하면 이 애처로움을 줄여줄 수 있는지 그 기준은 누가 정해줄 수 있는 건지 누구든 붙잡고 묻고 싶었죠. 아빠를 그렇게 보내드린 후 고모들과 작은아빠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몇 번이나 찾아오셨지만 저는 아빠의 죽음을 그분들도 어쩔 수 없었다는 사실에 모든 허망함이 느껴져 아무도 만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죽치고 있으면서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냉장고를 대충 파먹으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저를 내버려둘 수 없어 마음고생하셨던 작은아빠께서 찾아왔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잔소리하겠다며 세게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작은아빠의 눈물을 보았어요. 조카인 제가 안쓰러운 것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형을 일찍 잃은 동생으로서의 눈물로 말이에요. 효진아, 네가 이런 소리 듣기 싫겠지만 말이다. 그래도 넌 살아야 한다. 니네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널 키웠는 줄 아니? 나도 형을 보내고 너무 괴롭구나. 너는 아니 네 아빠의 목숨을 대신해서 사는 거야. 넌 잘 살아야 한다. 네 아빠의 생명을 네가 이어가는 거야. 그렇게 눈이 벌게진 작은아빠와 안쓰럽게 쳐다보는 작은엄마를 보고 있자니 저는 숨이 끊길 듯 가슴이 아팠어요. 두 분은 제 앞에 얼마간 지낼 만한 용돈과 음식거리들을 놔두셨고 언제든 연락하라며 몇 번이나 강조하시곤 돌아가셨어요. 이후로 저는 정말 염치 없게도 작은아빠와 엄마가 보내주신 돈과 밥, 반찬들을 먹으며 어찌어찌 지냈고 꾸역꾸역 학교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흡하게나마 공부를 다시 하겠다고 마음잡았지만 그렇게 간절하고 대단하게 힘내서 공부할 상태도 아니었고 실력도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사기가 너무 떨어져서 그런지 제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도 없었어요. 웬만한 것들은 빨리 포기하고 그저 돈 벌 수 있는 곳들만 찾아다니게 되더군요. 그렇게 저는 일찍 사회에 뛰어들게 되었고 또래 친구들이 취업 얘기를 할 때마다 약간 열등감도 있고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돈을 벌면서 나름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리 잡고 좀 벌고 난 뒤 작은 직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 무척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견디고 무찌르며 살아가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 지금처럼 결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 어린 제가 잘못 선택을 하거나 엇나가지 않도록 친척 어른들의 관심은 늘 있었지만 그것이 저에게 있어 온전한 힘이 되어준 건 아니었죠. 가끔 아빠를 떠올리며 어떻게든 이겨보자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해서 힘내본다고 해도 하루 이상 가진 않더라고요. 그냥 그저 악물고 부끄럽게 살지만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예비신랑과 함께 결혼 허락도 받고 웨딩 사진까지 찍어서 받아두었는데 그걸 굳이 메일로 보내주신다고 하더군요. 별도의 방법도 있을 텐데 그걸 잘 모르시는지 약간은 불편한 경로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워낙 메일을 안 쓰다 보니 저도 기억나는 대로 적어드리긴 했는데 로그인을 했더니 비밀번호도 못 찾겠고 더 옛날 메일로 들어가서 인증을 해야 되더라고요. 사진을 얼른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저도 초조했지만 생각해보니 어릴 적 처음 메일을 주고받는 걸 배웠을 때 만든 비밀번호는 지금 핸드폰 번호 뒷자리랑 연결되는 것이었어요. 어렵지 않게 기억이 나더군요. 이후 오랜만에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 문득 어릴 적 생각이 나서 초반으로 타고 내려가다 보니 거기에서 웬 이상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제 이름으로 시작하는 제목과 발신이 내는 너무나 익숙하고 뭉클한 우리 아빠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효진아 하는 투박스러운 제목에 우리 아빠 이름 3글자 김정대가 이렇게 적혀있는 그 딱 한 줄이 왜 이렇게 눈길을 끌고 소름 돋게 하는 걸까요? 그것도 읽어보지 않은, 체크되지 않은 표시가 있어 그런지 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클릭해서 날짜를 보니 제가 아빠에게 어린 날 첫 메일을 보냈을 때의 시기와 비슷하더군요. 결국 제가 확인을 안 해서 그렇지 아빠는 크게 간격을 두지 않고 바로 단 메일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저 메일을 보내던 때의 아빠는 살아있었는데 아빠는 무슨 생각으로 보냈을까? 그냥 이제 좀 사고를 덜 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냈겠지 싶어서 그냥 그 시절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빠 없이 제가 보내온 20여 년간의 시간은 정말 지독히도 힘들었거든요. 어딜 가나 부모 없이 자라서 독하다, 버릇이 없다, 보고 배운 게 없다 하는 말을 듣기도 했고
아빠라는 둥지가 없어서 정말 무서운 일을 당하기 직전까지 갔던 그 순간들도 새삼 떠올랐어요. 그래도 그런 시간을 타고 넘고 넘어 이제 결혼이라는 큰 관문 앞에 서서 생각이 많은 나에게 이런 메일을 열어볼 시간이 주어지다니요. 결국 저는 그 메일을 클릭했고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살짝 글밥을 훑어보니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은 양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다시 보니 평소 문자를 쓸 때 아빠처럼 어쩜 그리 마침표는 많이 찍어놨는지 누가 봐도 정말 아빠가 보낸 단메일이 맞더군요. 그리고 이윽고 이어지는 내용에 저는 참지 못하고 오열하게 되었죠. 어찌 보면 20대 초중반 마음을 못 잡는 저한테 하는 내용임에 틀림이 없는데 왜 37살이 되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도 똑같이 말하듯 들리는 걸까요? 이런 맞물림이 너무나 신기해 소름 돋았고 그래서 더더욱 괜스런 마음으로 이 답장을 지금 아빠가 보내준 것이라고 믿고 싶어지는 것이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효진아, 아빠다. 아빠는 우리 효진이가 뭐든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구나. 네가 있는 자리를 잘 지키면서 말이야. 아빠는 효진이에게 많은 것들을 못 해주었어. 어린 너에게 늘 이해만 시키려고 해서 미안하구나. 효진이는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아빠가 늘 표현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겠니? 효진이만 행복하다면 아빠는 바랄 게 없어. 그리고 늘 너의 선택을 응원한단다. 사랑해. 이때 제가 먼저 보냈던 메일은 맨날 가수만 쫓아다니면서 공부도 안 하고 대학도 이상한 데 와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빠는 그렇다고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 네 할 일 다 하면서 좋아하는 것들을 한다면 상관없다. 네 행복을 바라며 응원한다며 보낸 답장이었어요. 이 내용이 유독 제가 지금 처해진 현실에 있어서 진짜 편지처럼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저는 아빠 없이 혼자 일하고 공부하며 결혼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선택에 지쳐가며 살아왔거든요. 돈도 없고 학력도 그닥이고 부모도 없는 저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많은 알바들을 해왔는데요. 돈을 많이 주겠다며 대신 어린 저에게 못된 짓을 하려는 이상한 사람들까지 꼬이면서 정말 너무 비참한 심정이었답니다. 사실 많은 것에 지쳐 그냥 수락해버리고 싶은 심정도 있었지만 딱히 아빠를 생각해서나 뭘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겠다는 어떤 마음이 속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악물고 물리쳤고 직장에 들어와서도 학력이 떨어진다, 옷 차림새가 촌스럽다 이런 식으로 같은 여직원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어떻게든 제 커리어를 올리기 위해 애썼어요. 늘 가슴속에 아빠가 있긴 했지만 정말 차갑고 무서운 당장이라도 날 찌를 것 같은 현실로 들어갈 때에는 완전히 발가벗고 혼자가 된 느낌으로 떠밀려야 했으니까요. 간혹 살면서 한 번쯤 아빠가 살아계셨더라면 이렇게 살고 있는 날 보고 뭐라고 할까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늘 그냥 그렇게 머리 위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뜬구름처럼 소멸되었고 저는 저대로 늘 앞만 보며 악착같이 뛰어오게 된 것이었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열심히 버텨가던 회사에서 밤에는 통신대학 공부를 하며 나름 원하는 전공으로 졸업장도 얻었고 직원들 사이에서 일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따돌림 당하기 싫어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차차 자리 잡는 사이 저도 조금씩 커리어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신입으로 들어온 저보다 2살 연하의 남직원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저에게 엄청나게 구혼을 하는 바람에 저는 난생 처음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20대에도 해보지 못했던 연애를 30대 중반에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연애한 지 3년 차가 되는 작년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얼떨결에 받고 생각이 너무나 많아졌지만 아무리 고민을 해도 결혼을 하는 쪽이 맞겠다고 정리되더군요. 혼자 이렇게 누군가가 뒤에서 재촉하듯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울며 뛰어오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까지 저 혼자 온 것 같았는데 아빠의 저 담예일을 보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가슴 언저리에 남아있는 그 어떤 상처라도 다 남기지 않을 기세로 엉엉 울음을 토해내며 통곡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아픔과 외로움, 괴로움에 온몸에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으면서도 어김없이 제 앞으로 날아드는 장애물을 피하지 않고 뛰어왔어요. 그런 저에게 저 메일 속 아빠는 제가 하는 선택을 모두 응원한다며 아빠가 늘 표현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말을 하고 있었죠. 뭐든지 건강을 지키면서 그리고 안전하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길 바란다는 아빠의 말에 갑자기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무언가가 저를 보자기 마냥 촥 달라붙어 감싸 안아주는 느낌이 들더군요. 나는 혼자 달려오는 것 같았지만 나의 행복을 바랐던 아빠의 마음은 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고 있었구나 하고 겨우 제 스스로 위로해주며 저 자신을 쓰다듬어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37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아기를 가질 수 있을지 아닐지 정확치 않은데도 저에게 청혼을 해준 남자친구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본인도 저보다 어리니 훨씬 더 어린 여자를 만나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꾸준히 저만 바라봐주고 결혼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는 걸 보니 든든하고 고맙기만 해요. 그러면서도 막상 결혼이라는 것을 해서 가정을 꾸려갈 생각을 하니 나는 제대로 건강한 가정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 투성이인데 과연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웨딩 사진을 받아서 그것부터 펼쳐보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모르쇠하고 싶었던 심정도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연하게 혹은 우연치 않게 발견하게 된 아빠의 이 선물 같은 담메일을 보고 나니 생각이 무척이나 많아집니다. 어차피 저는 엄마가 저를 버리고 갔던 것, 그리고 아빠와 둘이 살았던 것, 아빠가 저를 두고 먼저 돌아가셨던 것, 이후로 제가 쭉 겪어왔던 사회 경험들 모두 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더라고요. 그럼에도 어찌어찌 이렇게 잘 왔고 이제서야 체감하게 되었지만 내 곁에 있거나 없거나 내 선택을 응원해주고 따뜻하게 지켜봐 주었을 아빠가 있다고 생각하니 알 수 없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미루고 있지만 그래도 곧 1년 안팎으로 하게 될 텐데 웨딩 마치도 작은아빠가 같이 해주시기로 했지만 사실 전 무척 서글펐어요. 그런데 이 담메일 내용만으로도 이미 아빠가 같이 웨딩 마칠 때 내 손을 잡아주듯 함께 걷는 듯한 든든함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이러나 저러나 나의 행복만 바라는 아빠의 글을 보니 순식간에 그간의 힘든 삶에 대한 긴장이 어그러져 눈물이 나고 이제껏 용케 잘 살아왔다고 아빠가 칭찬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한 가지 바라는 게 또 있다면 이처럼 나에게 힘이 되고 소중한 아빠를 꿈에서라도 보고 만져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에요. 가파른 인생 속에 생각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등이 뜨거워지며 온몸에 기분 좋게 미열이 오르고 내 지친 표정도 미묘하게 밝아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코로나 시국에 다들 고생이 많으시지만 각기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여전히 앞으로 열심히 살아나가야 할 이유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전국에 계신 예비 부부분들도 파이팅입니다. 매번 건강은 내 곁에 당연히 머무르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따라줄 것처럼 느끼지만 어느 순간 이상하게 바퀴가 하나씩 빠지듯 힘을 잃어가기도 하더군요. 저는 가족 중에 딱히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도 몰랐어요. 누구든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다지만 그래도 제 경우는 누가 봐도 좀 기구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사연도 혼자의 힘으론 쓸 수가 없어 남동생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주부예요. 말을 한창 안 듣는 녀석이지만 최근에는 자기도 좀 철들었는지 제 눈치를 보면서 여간 신경을 쓰는 게 아니에요.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이제 막 7살을 넘긴 아들 녀석이 이렇게 엄마 눈치를 보게 된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솔직히 그닥 좋은 계기라고는 볼 순 없어요. 자기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아이가 가운데서 상당히 크게 상처를 받았고 지금 자기를 홀로 키우고 있는 엄마로 인해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에 한창 떼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걸 우겨댈 아이가 조용하진 않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이유를 말해보자면 바로 저 때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희귀병 때문에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저의 손과 발, 눈이 되어주듯 행동하려고 여간 힘쓰는 게 아니었거든요. 7살밖에 안 된 어린애에게 이런 짐을 지운다는 게 정말이지 너무 미안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1년 남짓 되었기 때문에 저도 적응이 될 것 같다가도 가끔은 억울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하필이면 많은 희귀병 중에 왜 시력이 망가지는 병에 걸리게 된 걸까요? 누구나 눈이 소중하고 없으면 큰일 나겠지만 저는 더더욱 눈을 많이 쓰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직장을 다니며 관련 업무들을 보고 있었고 집에서 아이를 보며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에도 요리며 뭐며 할 일이 무척 많은데 말이에요. 제가 이 병에 걸리게 된 걸 알게 된 건 남편과 이혼을 할 무렵이었어요. 그때 저는 바득바득 이를 갈면서 어떻게든 이 싸움을 뒤엎고 이기고 말겠다는 의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런데 희귀병에 걸려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눈앞이 어두워지며 온갖 복잡한 증상들이 눈 안과 밖으로 일어나는 걸 겪자니 모든 것이 혼란스럽더라고요. 정말 그대로 얌전히 버티며 넘기는 게 힘들 정도로 매일매일 남편의 외도가 아닌 제 병 때문에 울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요. 합의 이혼을 원하면서 양육비니 위자료니 분명히 하지 않는 그놈의 남편을 보면서도 저는 이미 제 일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모든 걸 흐지부지 한 채 적당히 끝내게 되었어요. 사실 마음 같아선 더 확 물어뜯어서 제 몫으로 재산도 더 받고 아이를 키워갈 여력을 더 강경하게 보상받았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한동안 저는 희귀병 판정을 받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몇 번이나 이 사실을 부인하고 싶어서 억지로 눈을 감고 있기도 했어요. 아이의 시력이 온전치 못했다면 모를까 30년 넘게 눈을 감고 살아왔던 내가 어느 날 갑작스레 눈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더군요. 어머니는 안 그래도 사위의 바람과 폭력을 아시곤 뒷목을 잡고 계시는 상태였는데 그런 와중에 딸이 웬 처음 들어보는 희귀병에 걸려서 시력을 점점 잃게 되었다고 하니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 말을 하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엄마가 놀라거나 쓰러질까봐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 말을 하면서 견딜 수 있을까 싶어서 몇 번이나 망설였어요. 하지만 엄마에겐 꼭 말을 해야 했고 전화기 너머로 건넨 말에 엄마는 기절할 듯 소리를 지르며 통곡을 하셨습니다. 엄마를 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울음이 나오는데 왜 제 다리를 잡고 저를 올려다보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아들을 뿌옇게 보니 제대로 울 수도 없는 걸까요? 딸인 나는 마냥 울며 주저앉고 이 집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며 내 인생을 원망하고 싶었지만 엄마인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나는 잘 안 보일지언정 내 앞에 있는 아이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다 보고 있으니까요. 당연하게 내 눈안에 담겨왔던 풍경들, 우리 집 거실, 소파의 구조, 부엌의 기역자 형태,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당장 눈에 들어오는 정렬 상태,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이의 얼굴까지 시꺼먼 미역을 풀어놓은 듯 다 가려져서 안 보인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날이 갈수록 저는 점점 그렇게 저를 늪 밑으로 끌어가듯 주변의 것들이 사라지는 걸 믿을 수가 없었고 눈을 제외한 다른 감각에만 기민하게 반응하면서 그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눈에는 엄마가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도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고 자꾸 손을 허둥대면서 뭔가 잘 잡지도 못하고 실수하는 것이 이상했을 거예요. 결국 저는 이런저런 사항들에 대해 병원에서 듣고 난 뒤 집에 와서 한참을 울고 망연자실해 있다가 아이에게 저의 모든 상황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저랑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으며 멀쩡히 잘 생활해오던 엄마에게 생긴 변화에 대해 아이가 가장 먼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 무렵쯤 제 시력이 완전히 양쪽 다 끝난 것은 아니었고 그나마 그런 마지막 힘에 의지해가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주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역시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 아이를 키우며 지낸다는 것은 여러모로 무리였어요. 결국 우리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 집에선 엄마와 남동생만이 살고 있었는데요. 저보다 3살 어린 착한 남동생은 제가 이렇게 된 상황을 보더니 저보다 훨씬 더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워낙 착하고 숫기도 없던 동생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저도 약간 놀라긴 했어요. 누나, 어떻게 누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준일이 잘 돌볼 테니까 누나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치료에만 집중하자, 누나.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절대 희망 놓으면 안 돼, 누나. 평소 우리는 크게 터치하지 않고 자라온 남매였으나 엄마의 말씀을 들어보니 어릴 적 아빠가 돌아가시고 일찍 가장 노릇을 해온 누나에게 왜 저런 일이 생기냐며 동생이 그렇게 술 마시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왠지 모르게 서러움이 올라와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림도 잘 그리고 재능도 많은 동생이 안쓰러워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일찍 직장을 다니면서 동생 유학을 보내주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생은 돌아와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고 저는 적당한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빠 없이 자랐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이제 겨우 조금은 내 생활이 생겼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 저를 충격에 빠지게 하고 깊은 스트레스에 빠지게 한 것은 바로 남편 때문이었죠. 솔직히 결혼 초반부터 시댁의 입김은 엄청났고 수시로 드나들면서 저에게 참견을 해대시는 통에 바람잘 날이 없긴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남편은 결혼 전까지 친하게 지냈었던 어떤 여자 지인과의 관계를 쭉 이어왔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핸드폰으로 발견하고 싸웠고 그렇게 그만 연락을 하고 안 보겠다는 말들을 저에게 주기적으로 하며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또 외박이 잦아지면서 낌새가 이상한 겁니다.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려고 했더니 진작 다 잠가놨더라고요. 이때 얼마나 정말 치밀하게 알아냈는지 다시 또 숨이 떨릴 지경입니다. 새벽에 집 컴퓨터로 톡 로그인을 해서 남편 카톡 대화 내용이며 사진들, 주고받은 영상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이성적으로 그걸 저장해서 제 걸로 보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죠. 피가 거꾸로 솟는 내용들을 보고 참을 수 없어 노트북을 던져버리게 되었고 남편은 그 소리에 깨어 허둥지둥 뛰어나왔다가 대강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도 얼마나 이성이 없었는지 아들이 일어나서 무섭다고 우는데도 저는 남편과 욕을 해대며 울며 소리를 지르고 싸웠어요.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올 정도였고요. 남편은 처음엔 그렇게 아니라고 잡아떼더니 제가 이런저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니까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그뿐이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 여자나 시댁 어른들과도 뭐 상담을 해본 건지 아예 당당하게 이혼을 하자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저도 이런 남편이랑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본인이 저렇게 당당한 게 웃기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는 치열하게 합의 이혼을 두고 공방을 펼쳐가며 매섭게 싸우게 되었고 저는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한 달 안에 10kg까지 빠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예 신경도 잘 못 써주던 차에 눈이 침침해지고 갑자기 번개가 친 마냥 왼쪽 눈이 꺼멓게 시야가 가려지면서 안 보이게 되었어요. 그때는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혹은 칼슘이니 뭐니 아는 온갖 건강 지식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생긴 일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상황이 자꾸 몇 주째 길어지자 불안해서 병원에 갔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이름도 생선 희귀병이라 병이 지금 진행 중이고 결론적으로 양쪽 시력을 다 잃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말이었죠. 보통은 대부분 가장 최악의 상황에 대해 말해준다고 하지만 제 왼쪽 눈이 이미 안 보여지는 걸 겪고 있다 보니 가능성이 없지도 않아 보이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 그 말은 현실이 되었고 저는 1년간은 눈물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이런 와중에 이혼 소송이니 뭐니 하는 것들을 계속 끌고 갈 자신도 없었고 엄마와 동생은 모든 게 분하지만 하루빨리 제가 안정되기만을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두부를 자르듯 아주 허술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저와 친정엄마, 남동생, 그리고 제 아들의 생활은 이어지게 되었어요. 매번 엄마로서 뒤치다꺼리를 할 게 너무 많아 힘들었고 시도 때도 없이 엄마를 불러대는 아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귀찮고 버겁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들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한동안은 누워서 그냥 엄마가 아프다며 친정 한쪽 방에 누워 지냈고 그런 아들을 친정엄마와 동생이 계속 신경 써주었어요. 이후로 제가 몸을 일으켜 나와 지낸다고 해도 아들 밥을 챙겨주거나 씻겨주거나 어린이집을 보내고 챙기는 일은 이제 제 몫이 아니었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 저는 점점 더 우울감이 심해지고 거울 속 내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주름이 졌는지 눈썹이 흐려졌는지 피부가 나빠졌는지 머리 모양은 어떤지 아무것도 체크할 수 없다는 것에 분노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흐리게라도 볼 수 없고 내 사랑하는 엄마와 남동생 얼굴도 전혀 기미를 느낄 수 없고 소리와 기척만 눈치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토할 듯 괴로웠어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한참 걸렸고 아이도 이젠 자기 할머니와 삼촌으로부터 상황을 들었기 때문에 나름의 노력을 하려고 하더군요. 제 눈치를 봐가면서 기분 맞춰주려 하는 모습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내가 물 떠다 줄까? 엄마, 내가 동화책 읽어줄까? 엄마, 필요한 거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니 한창 저한테 떼쓰면서 온몸으로 뛰어들던 때가 생각나 더 안쓰럽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이 무렵 거의 1년의 반 정도는 강한 염원을 갖고 꿈꾸며 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 몇 번이나 과거로 돌아가는 꿈 말이에요. 남편이 바람피기 전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뭘 해도 되니 그냥 내 눈만 떠있던 때로 다시 돌아가고 이 모든 게 꿈이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랐어요. 참 잔혹하게도 그런 내용을 자꾸 꿈으로 꾼 뒤 눈뜬 현실은 당연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로 저를 맞이하는데 진짜 사람 피를 지독하게 말리는 것 같더라고요. 내 몸 다른 부분은 그렇게 버겁고 힘들 정도로 아픈 곳이 없는데 눈은 죽어있는 것 같아서 그 격차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럭저럭 앞이 안 보이는 상황들을 적응하려 하고 엄마와 남동생이 손과 발이 되어주는 시간들을 보내오긴 했지만 저는 정신적으로 무척이나 지쳐 있었죠. 급기야는 동생이 엄마에게 이런 말도 꺼내던데 그걸 잠결에 몰래 듣고 나니 정말 딱 저만 없으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엄마, 나는 결혼할 수가 없어. 미정이랑도 그만 만날 거야. 그냥 받아들이려고 해. 뭐? 내년쯤 결혼할 거라고 했잖아. 갑자기 왜? 누나가 저렇게 힘든데 우리 누나 불쌍해서 어떡해. 적어도 준일이가 커서 자기 엄마 돌볼 수 있을 때까지 난 내 가정 못 갖겠어. 어떤 여자가 우리 누나까지 같이 봐주려 하겠어. 누나가 얼마나 고생한지 아는데 내 인생 살려고 고생한 누나를 모른 척할 수가 없어. 이 말에 엄마도 안쪽 방에서 문을 닫은 채 몰래 엿듣고 있던 저도 침묵한 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동생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도 누나가 일찍 가족을 위해 희생한 덕분이라며 이제는 자기가 누나의 이후를 돌봐야 한다는데요.
한창 앞길 창창하고 인기도 많은데 동생의 앞길을 제가 이렇게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저는 제 혼자 몸만 생각했다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겠지만 내가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아들을 떠올리니 그럴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고 억지로 잠을 자고 아침에는 어쩔 수 없는 생활들을 하며 지냈어요. 그 시간 동안에는 아들도 제대로 못 돌볼 뿐더러 한 가지 감각이 마비되어 있으니 그게 너무 못 견딜 듯 괴로워서 그렇게 뭔가를 많이 먹어댔어요. 10kg가 넘게 빠졌던 것을 다시 메우기라도 하려는 양 정신없이 엄청나게 먹어대면서 그 스트레스와 자기 혐오감을 떨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제가 이렇게 되어버린 사정을 알고 뭔가 용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왠지 예감이 쎄하고 좋지 않아 억지로 받았더니 역시나 딱 생각 그대로의 얘기를 짓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너 눈도 안 보인다면서 무슨 준일이를 네가 키운다 그래. 우리 엄마도 준일이 보고 싶어하고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그냥 애 이쪽으로 보내고 너 편하게 살아. 이제는 나한테서 애까지 뺏으려 드는 남편을 보니 저는 그간 속에 담고 있던 온갖 불을 뿜어대면서 남편에게 질러댔고 절대로 줄 수 없다며 괴성을 질러가며 싸웠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동생과 엄마는 알게 되었고 동생은 정말 더 견딜 수가 없었는지 이성적인 방법을 찾겠다며 좀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뭐 때문인진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냥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요만큼이라도 지금 상황보다 나아질 수만 있다면 바랄 게 없었죠. 나름 동생이 여기저기 지역 커뮤니티에 이런저런 사정의 글을 올리면서 제 이야기를 적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자세한 얘기를 다 쓴 건 아니지만 아무튼 위독한 상태고 눈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한다는 글을 여기저기 썼더군요. 저 역시 오래도록 인터넷을 사용한 세대이지만 제 이야기다 보니 이게 얼마나 소용이 있을까 싶어 그냥 넋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으로부터 다소 생소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동생이 전하는 말의 내용은 너무 딴 나라 얘기 같아서 귀에 제대로 박히지가 않더군요. 누나, 내가 저번에 올려둔 카페에서 쪽지가 왔어. 글쎄, 50대 여자분이신데 눈 기증을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빠르게 일이 진전될 수 있다니. 희귀병 판정을 받은 무렵부터 금방 한쪽 눈이 꺼지고 이어서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내 눈에 다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요. 이걸 그냥 받아들여서 희망을 가져도 될지 두려울 정도로 저는 기대가 되고 몸이 떨렸어요. 결국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기 위해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저와 동생만 함께 그 여자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각종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리고 자문을 구한 지 3-4달이 넘어서 연락이 온 것이었고 이 외에 한 분이 더 있었지만 이후로 연락이 안 되어 결국 이 여자분이 가장 확실했거든요. 대강 사연을 들어보니 따님께서 쪽지를 보내오셨고 본인의 엄마가 기증을 원한다고 하시는 것이었죠. 일단은 찾아뵈러 가려고 했으나 직접 마주하는 건 좀 부담스럽고 하셔서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동생은 옆에서 너무 궁금해서 내용을 듣고 싶다고 했지만 저도 차분하게 제 사정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 혼자 전화를 걸었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아무리 그래도 눈을 기증한다는 것은 정말 큰일인 것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이 크거나 무겁게 느껴지지 않더군요. 일단 저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해주신 것인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었어요. 간단한 내용들을 알아야 하기도 하고 제가 그걸 나서서 하기보다는 중간에서 동생이 원하는 대로 그쪽 따님과 진행해도 되긴 했어요. 그런데 괜히 여쭙고 싶어 당사자분과 직접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내용을 듣고 난 뒤 저는 모든 두려움을 동반한 설렘과 기대, 혹시 모를 다시 눈뜨는 삶에 대해 걸고 있던 희망들을 다시 접어두고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한사코 기증을 하시겠다. 부담을 갖지 말고 진행을 하자고 말씀하셨으나 제가 그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아마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쉽게 결정하시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대강의 통화 내용은 이랬어요. 저는 오래전에 남편과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던 중에 꽤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겪었고 그 일로 인해 저만 이렇게 살아남게 되었네요. 이 부분에서부터라도 저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숨죽여 듣기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반신은 마비가 됐고 어차피 움직일 수가 없는 몸이라 계속 시중을 받아야 해요. 우리 딸이 아직 대학생인데 아이에게 쓸데없이 큰 짐을 지우게 되었네요. 그런데 전 이미 대장암을 앓고 있던 터라 시기가 썩 좋진 않아요. 생각해보면 인생은 참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픈 제가 먼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멀쩡한 남편과 아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게 된 걸까요? 이렇게 전화기 속 50대 여자분은 아무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 큰 사고를 겪게 되어 몸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저는 계속 가슴이 답답해져만 갔어요. 그래도 애기 엄마, 아직 아들이 7살이라면서요. 한창 손이 많이 갈 텐데 젊은 엄마가 앞을 못 봐서 어째. 나야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 눈이 있거나 없거나 누가 날 도와줘야 하는 건 똑같아요. 이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아니 이분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어차피 몸을 못 쓰고 있고 건강도 위독하고 눈을 기증하겠다는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쉽사리 결정 내릴 수 없었어요. 본래 눈을 기증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닐 거라 여겼기에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이런 사연을 듣고 나니 좀처럼 바로 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옆에 따님이 계신 것 같았는데 대학생이라고 들으니 더더욱 내키지 않았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대학생일 무렵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제가 빠르게 취업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가면서 가족들을 보태려고 엄청나게 뛰어다녔어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가족들이 절 봐주고 있으니까 고맙다고 힘내라고 말을 해주니까 직장 생활 속 괴로움이나 자잘한 인간관계 고통도 버티며 살아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 따님은 엄마가 대장암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어딘가를 가다가 아빠와 남동생이 모두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아 복합적인 병을 앓고 있는 엄마에게 눈마저 없다면, 자기를 볼 수 없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런 와중에도 저 50대 여자분은 본인보다 더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제 입장을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40대면 아직 젊어요. 나도 하고 싶은 게 많았던 사람이고요. 아들 자라는 것도 보고 싶을 텐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남편도 없이 혼자 키운다 들었는데 참 힘들겠어요, 애기 엄마. 이렇게 저를 배려해 주셨지만 안 그래도 몸이 위독하신 데다가 정말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눈만 있으신 분께 그것을 제 삶으로 가져오게 해달라고 하긴 어려웠죠. 따님도 본인의 어머니가 저렇게 원하시니 연결해드리긴 했겠지만 정말 본인의 엄마가 눈마저 잃는 것을 원하진 않을 것 같더군요. 왜냐하면 저라도 그럴 테니까요. 당장 이른이 되어가는 우리 엄마, 저 여성분보다 훌쩍 나이가 더 많으시지만 그래도 엄마가 저리 아픈 상태에서 눈까지 기증하고 아무것도 없게 된다면 그걸 남아서 지켜볼 자신이 없을 것 같았어요. 마음은 너무나 감사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지만 따님의 마음이나 저 50대 어머니의 상황들을 생각하니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분도 언제까지나 제 입장을 생각하셔서 정말 크고 힘들게 결심하신 것이지 저렇게 온몸이 괴롭고 남편과 아들을 사고로 잃은 상태에서 사랑하는 딸과 눈으로라도 교감을 하실 수 없다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 마음을 그저 감사히 받고 정말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엄청난 위로와 보듬어주는 손길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큰 감사를 드리면서 이후 쾌차하시길 바라며 정중하게 거절하고 전화를 끊게 되었죠. 동생은 이런 저의 결정을 믿을 수 없다며 눈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시시때때로 상황에 맞게 나오는 줄 아냐고 너무나 속상해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런저런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그분들을 헤아린 부분들을 듣더니 동생도 결국은 받아들이더군요. 그리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자 나도 모르게 터져나왔던 불만들, 그리고 세상을 원망했던 마음들, 그 모든 게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토해내듯 오열했어요. 그분은 모든 걸 잃고 나머지 한쪽도 내어주려고 하는데 전 세상을 원망만 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매일 반성하고 또 반성하게 되었어요. 이후로 시간이 지나 저는 그런대로 제가 할 일을 찾기 위해 동생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아들을 제 손으로 챙길 수 없는 부분은 괴롭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선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동생이 알아봐주고 있고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누나가 분명히 할 게 있을 거라며 이런저런 창의적인 방법들을 강구해보자고 말해주는 동생 덕분에 저도 새로운 쪽으로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 내에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몇몇 만나고 보니 이대로 그냥 죽어 지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는 아직도 길고 지루한 싸움 중이지만 그래도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해요. 이런 저에게 작게나마 응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 좋은 양분으로 잘 사용하겠습니다.